자, 우리 두 번째 강의로 넘어왔습니다. 수리 능력 파트의 통계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통계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통계가 도대체 뭐예요? 라고 하시는데요. 통계를 모르시고는 직장 생활을 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얼마나 많은 데이터들이 나오게 됩니까? 그 데이터들을요, 분석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통계를 모르시고는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사실은 알았다고 할 수 없고요. 이렇게 대충 보고서를 훑어본 다음에, 연간 계획표를 보니까 작년에는 이런 양상이었습니다. 올해도 이런 양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획을 이런 방향으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업무 생활인 거잖아요. 그 업무 생활을 하시는 데 있어서 대충 보고 대충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수리 능력이 갖고 있는 통계의 의미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자, 통계란 어떤 것이고, 그리고 직장 생활에서 요구되는 통계의 의미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통계의 기본적인 용어를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업무에 적용을 시키는 것들을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이 통계를요,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셨다고 해서 그것이 100% 옳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검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직무 수행의 능력을 함께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회차에서 우리가 알아볼 학습 목표인 거죠. 자, 어떤 통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학습 활동을 통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다음에 통계표를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아래의 물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각자 OX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는 거죠. 이 그림은요, 2006년도에 우리나라의 품목별의 수출입액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프린트가 지금 잘 안 돼 있나요? 안 돼 있다면 우리가 교재를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까만 막대가 있고요. 그리고 약간 하얀색으로 보이죠? 조금 더 밝아 보이는 막대가 있습니다. 두 막대 그래프는요, 수입과 수출을 얘기한다라고 하네요. 수입이 많아야 좋을까요? 수출이 많아야 좋을까요? 당연히 수출이 많아야 우리가 흑자를 기록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밝은 쪽의 막대 그래프가 높을수록요, 아무래도 그쪽의 품목은 우리가 좀 장려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반대의 케이스에는 다른 어떤 계획을 좀 잡으셔야겠죠. 자, 2006년도를 보니까요, 첫 번째 있는 거 천연감물이 있고요, 화학 제품이 있고, 그다음에 다른 종이 재질, 섬유 제품 등등등이 보입니다. 우리 가장 좀 장려해주고 더욱더 발전시켜야 되는 사업은 어느 게 있었을까요? 그쵸? 지금 보니까는 그 하얀 막대가 월등하게 높은 부분이 보이네요. 어느 구간입니까? 네, 기계류라고 보이고 있고요. 자동차도 꽤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2006년도의 얘기 때문에 우리 2016년도의 지금에는 2017년이죠. 넘어가고 있는 지금 해는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자, 과거를 토대로 해서 우리는 분명히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대비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생각을 해볼까요? 첫 번째. 2006년에 우리나라의 상품 수지 흑자를 달성하였다라는 말이 보입니다. 아직 우리 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는 상품의 수지에 흑자를 달성하고 있을까요? 전체를 보자는 거예요. 전체를 봤기 때문에 결국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밝은 막대 그래프의 총액이 까만 막대 그래프의 총액보다 크고 있는지, 큰지를 보자는 거겠죠. 두 번째, 2006년에 우리나라의 수출의 현황을 봤을 때 특정 품목에 대한 수출액이 집중되어 있지 않고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라는 말이 보입니다.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고르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거는요, 분포도를 우리가 다른 말로 분산이라고 합니다. 분산이 크다는 얘기일까요? 작다는 얘기일까요?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은 분산이 작다는 걸 얘기합니다. 들쑥날쑥 하다는 거는 그만큼 분산이 고르지 못하다는 거거든요. 쉽게 생각하시면은요, 가령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 어떤 반을 봤어요. A반을 봤더니 A반에는 100점도 있고 빵점도 있고 50점도 있고 60점도 있다라고 합니다. B반을 한번 봤어요. B반의 수리 능력의 점수를 봤더니 이쪽 반에는 50점과 60점을 받은 아이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A반이 더 고른 반일까요? 성적이 고른 반은 B반이 되는 걸까요? 제가 다시 예시를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A반과 B반이 있는데 수리 능력 파트에 점수를 점으로 표현했더니 A반은요, 빵점도 있고 100점도 있고 넓게 퍼져 있어요. 점수 자체가. 그리고 B반은 어떠냐면요, 이렇게 비슷한 점수가 모여 있습니다. A반과 B반 중에서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반은 A반일까요? B반일까요? 헷갈리시죠? B반이 더 고릅니다.
이게 지금 퍼져 있는 게 굉장히 많이 퍼져 있으니까 이거 고루고루 퍼져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고루고루 퍼져 있는 게 아니고요. 들쑥날쑥한 거예요. A반이 들쑥날쑥한 거고요. 고르다는 표현에 B반이 맞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반 구성이 잘 되어 있는 반은 A반일까요? B반일까요? B반이 굉장히 잘 구성된 반이라고 볼 수 있어요. 비슷한 실력을 갖고 있는 학생들로 구성된 B반이 성적이 고른 반입니다. 그렇다면 분산이 큰 반입니까? 작은 반입니까? 이것이 분산이 작은 반이 되는 거죠. 이것이 분산이 큰 반이 되는 겁니다. 이거 역시 우리가 통계적인 의미 뒤로 가서 도표를 구성하실 때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에도 편중되어 있지 않고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까?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려면요. 이 수출액 자체의 Y값이요. 비슷한 수준이어야 돼요. 근데 어떻습니까? 빵점 맞은 애들, 40점 맞은 애들, 그리고 120점 맞은 애들 들쑥날쑥하지요? 고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3번 볼게요. 기계류의 자동차, 정밀기기, 천연광물, 그리고 화학제품, 섬유제품 등 2006년도에 우리나라 상품 수지 흑자에 기여한 품목들입니다. 흑자의 품목들 어떤 거를 판단해 보시면 될까요? 하얀 막대가 까만 막대보다 높은 품목인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요. 전체 수출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품목을 상품 수지 흑자 폭도 가장 컸으나 해당 상품의 수출액이 전체 수출액의 50%에는 미치지 못하였다라는 말이 되어 있네요. 가장 높은 품목을 찾아주시고요. 그 막대 그래프의 Y축에 해당하는 수출액, 그 수출액의 값이 나머지 품목들의 수출액의 합보다 큰지를 보시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다 우리 학습 내용을 보면서 학습 활동을 다시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통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통계적 사전적인 의미는요. 집단의 현상을 숫자로 나타내는 것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숫자를 통해서 그 집단의 규모라든가 분포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리고 그 분포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과거를 확인해 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집단과 다른 집단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까지 우리가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통계의 기능은요. 그래서 정보를 수집하고 분류, 분석, 종합하는 거기 때문에 통계 활동 능력을 이런 통계의 기능이 있다라고 볼 수 있네요. 우리가 통계를 검증한 능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체로 맞다라는 추론을 우리가 하게 되면 그 진위가 굉장히 의심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진위에 대해서 주장이라든가 우리가 가설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부정하는 것을 검증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통계적 자료를 통해서 검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학습 풀이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풀이 안에는요, 표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풀이 내용 들으실 때는요, 표에 나와 있는 거, 우리 교재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2006년에 우리나라는 상품 수지의 흑자를 달성했는가? 라는 말이 보입니다. 흑자를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하얀 막대 그래프의 합이 까만 막대 그래프의 합보다 큰 거를 봐야 되고요.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확인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표가 약간 필요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가볼까요? 보세요. 이쪽이 월등하게 높죠? 월등하게 높은 이 구간의 폭이, 그리고 높은 부분이 이 부분이 있네요. 이 부분이 있죠? 자, 우리가 지금 흑자를 달성한 부분 이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적자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 지금 첫 번째 품목인데요. 그 품목의 요만큼이 지금 부족해요. 그 부족한 부분을 남아있는 수출이 채워줄 수 있다면 전체적으로 우리는 흑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대충 보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Y축에 해당하는 수출액을 싹 다 더해서 실제로 계산을 해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막대 그래프를 증가하고 감소하는 부분을 채워나가서 나머지 부분을 채울 수가 있는지,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플러스가 채울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죠.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쵸? 채울 수 있을 것 같죠? 정답이 5였어요. 그 다음에 2번 볼까요? 2006년에 우리나라의 수출액의 형태를 살펴봤을 때 특정 품목의 수출입액이 집중되어 있지 않은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요? 기계류에 집중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고만고만한 상태를 보이고 있네요. 고르지 않은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X라는 게 판단이 돼요. 세 번째 볼까요? 기계류, 자동차, 정밀기기, 천연광물, 화학제품, 섬유제품 등 2006년 우리나라 상품 수지 흑자에 기여한 품목들이 이들인지를 확인해 볼게요. 기계류, 하얀 막대가 까만 막대보다 높다는 거 확인됐고요. 그리고 자동차, 맞습니까?
그렇죠. 정밀기기도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천연광물도 하얀 막대가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화학 제품도 옆에 있어요. 맞죠? 섬유 제품도 그러네요. 자, O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네 번째 볼게요.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품목은 어디입니까? 우리 기계류라고 볼 수 있겠죠? 기계류는 흑자폭이 가장 크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까만 막대와 하얀 막대의 차이가 가장 큰 품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해당 품목의 수출액이 전체 수출액의 50%에는 미치지 못하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전체의 50%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 기계라는 수출액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기계와 플러스 다른 애들이 있어요. 다른 품목들이 있어요. 그러면 전체의 50% 이상이 되면은 50%에 미치지 못하였다라는 거는 옳지 않은 게 된 거고요. 미만이 되면은 맞는 지문이 되는 건데,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죠. x라는 값이 있고요. x 플러스 y라는 값이 있습니다. 이걸 전체라고 생각해 보세요. x라는 값이 전체라는 값에 2분의 1이 되고 싶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x랑 y랑 둘의 값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판단할 때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계류가 나머지 품목들의 값들의 합과 똑같다면 50%인 거고요. 나머지 품목들의 합보다 작다면 50%에 미치지 못하다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Y값들을 언제 다 더하고 있죠? 어느 정도는 유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합들을 예측을 해보세요. 자, 10, 20, 30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죠? 나머지 싹 다 합쳤을 때 우리가 120에 근접한 숫자가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도표를 확인하는 거는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자, 다시 학습풀이 정리해 볼까요? 2006년도에 우리나라 상품의 수지에 흑자를 달성하였다. 우리 막대 그래프 보셨을 때 수출이 총 수입보다 크기 때문에 상품 수지는 흑자를 나타낼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었죠. 분명히 저는 모든 수출액들을 합치지 않았습니다. 막대 그래프가 어느 정도가 증감을 채울 수 있는지를 확인해 봤었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수출액이 집중되어 있지 않고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맞았나요? 틀린 지문이었나요? 틀린 지문이었죠. 오류가 있었습니다. 고르지 못하다는 것은 분산이 크다는 것을 얘기하죠. 세 번째 볼게요. 자, 각각의 이 품목들은 분명히 수출의 막대 그래프가 더 큰 품목들이었다. 그러므로 흑자를 달성할 수 있었다. 그리고 네 번째 볼까요? 자, 50%를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기계류에 해당하는 Y값이 나머지 품목들의 Y값보다 작다는 걸 보여주면 됐었다는 거죠. 해당 품목들을 다 보시면은요, 기계류의 수출액이 한 $120 미만이었는데, 나머지를 우리가 싹 다 합쳐보니까 $120 이상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있었던 보고였습니다. 자, 우리 학습활동 풀이까지 마무리해봤으니까 이제 학습평가 다뤄봐야겠죠? 자, 다음의 표는 국내 박사학위 졸업자 262명과 그리고 국외 박사학위 졸업자 659명을 대상으로 희망 실제 취업 직종을 조사한 자료입니다. 보기의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판단을 해주세요. 자, 우리 표를 한번 볼까요? 단위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단위가 명이란 단위가 보입니다. 실질적인 수치가 되는 거겠죠. 국내 졸업자가 몇 명이라고 했죠? 262명이에요. 국외 박사학위 졸업자는 65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이건 희망 직종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거기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희망을 바탕으로 이제 분석을 해본 거죠. 우리가 이렇게 분석해 볼까요? 지금 이 197이라는 거는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국내 박사학위 졸업생 중에 국내 대학 교수를 희망한 인원수는 197명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 13명은 국외 박사학위 졸업자 중에 국외 공공연구소 연구원을 지망한 사람은, 취업을 희망한 사람은 13명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표를 볼게요. 자, 국내 박사학위 졸업자의 실제로 취업을 어디에 직종이 있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자, 단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단위는 %네요, 여러분. 요거 %로 좀 고칠게요. 자, 표를 다시 보시면은요.
나와 있는 단위가 명수가 아니고요. 요거 퍼센트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국내하고 국외하고 보시면은 국내를 100으로 봤지요. 여러분들 퍼센트가 나와 있을 때는요. 어느 쪽 구간의 합이 100이 되는지를 판단을 해봐 주셔야 돼요. 100이 되는 구간이 전체를 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국내하고 국외를 합쳐서 이쪽이 100이라면 문제 자체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이거 100 보시면은요, 우리 국내 인원수가 몇 명이었습니까? 262명이었나요? 262명 중에 42.7%에 해당하는 사람은 실제로 국내 대학 교수가 됐다는 거고요. 19.8%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타로 갔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표를 정확하게 해석을 하셔야지만 이 문제를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볼까요? 국내 대학 교수를 희망한 사람 중에 실제로 국내 대학 교수로 취업한 사람의 비율은 국내 박사 졸업자가 국외 박사 졸업자보다 낮았다라는 말이 보여요. 자, 기억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국내 대학 교수를 희망한 사람이 첫 번째 표에 나와 있었습니다. 다시 보실게요. 우리 국내 박사학위를 희망한 사람들, 여기 보시면 197명이라고 보이죠? 그쵸? 그리고요. 실제로 국내 대학 교수가 된 사람들이 42.7%입니다. 이 42.7%라는 거는요. 262명 중에 42.7%이기 때문에 인원수를 구할 수 있는 거는 사실 구할 수는 있어요. 구할 수는 있지만 국내 대학 교수를 희망한 사람들 중에서 이 인원수는요. 실제로 뭐를 희망한 사람들인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연관관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통계가 잘못된 통계인 거죠. 그래서 기억은 통계의 함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통계를 정확하게 분석하실 수 없는 분들은 이런 오류를 범하시기도 합니다. 이런 오류를 통해서 우리한테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니은번 국외 박사 졸업자 중에 국내 공공연구소 연구원 취업을 희망한 사람 수. 우리가 희망한 사람들이라는 건 어디를 봐야겠습니까? 첫 번째 거 보셔야겠죠? 첫 번째 그림 볼게요. 자, 물어보는 질문이 뒤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교재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질문한 게 이렇습니다. 국내 박사 졸업자 중에서 국내 공공연구기관에 취업을 희망한 사람 수라고 되어 있지요. 자, 국외 박사 졸업자가 이쪽에 나와 있고요. 그 중에서 국내 공공연구기관에 들어있는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73명이네요. 이 73명의 사람 수는 국내 박사 졸업자 중에 실제 거기에 취업한 사람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실제로 취업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취업한 사람의 숫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보이십니까? 22.9라는 값이 보이죠? 이 22.9라는 건 절대 수치가 아니라는 거죠. 국내 박사 졸업자 중에서 22.9%란 뜻입니다. 국내 박사 졸업자 수가 몇 명이었습니까? 262명이었어요. 그 중에 0.229면요. 거의 0.23이라고 봐도 무관할 것 같아요. 이 인원수를 두 개를 비교해 보자는 거겠죠. 되셨나요? 우리 262명 중에서 계산을요. 크다 작다를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대충 암산 좀 해볼까요? 우리 여기다가 2 곱하면 얼마 나올 것 같습니까? 25에다가 2 곱하면 50 아닙니까? 25에다가 2를 곱하면 50인데 이거 50보다 조금 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다 0.03을 곱하면 앞에 있는 숫자가 뭐로 늘어날까요? 약 7.5명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정답이 얼마입니까? 60명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암산을 대충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방금 얘기했던 73명보다는 분명히 적은 인원수가 많다는 거죠. 맞다는 거네요. 자, 우리 디귿번. 제가 지금 어떻게 계산했냐면요. 250명으로 봤고요. 250명 중에서 0.2에다가 0.03을 추가시켜 봤습니다. 이쪽에다 0.1을 곱하면은 50명이 나오고요. 이쪽에 0.03을 곱했더니 7.5명이 나와서 이들의 합은 57.5였어요. 하지만 분명히 저는 여기에 12명이 남아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 12명 중에 이거에 해당하는 값 0.25를 잡아도요. 0.23밖에 되진 않지만 0.25라고 잡으면 4분의 1이니까 그래봤자 3명 정도 추가된다는 거죠. 그러면 몇 명이에요? 그래도 60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걸 제가 머릿속으로 암산을 해본 거죠. 자, 디귿번. 우리 국외 대학 교수로 취업을 희망한 사람 수는
실제 국외 대학 교수로 취업한 사람 수의 2배 이상이다. 우리 실제로 국외 대학 교수로 취업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전체 인원수. 이거 지금요, 어느 구간에서라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보셔야겠죠? 1.3%를 보시고요. 그리고 전체 인원수가 몇 명이었습니까? 262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해당하는 인원수가 몇 명이었죠? 앞에 거 다시 확인해 볼까요? 자, 전체 인원수를 보시면은 앞에 거 확인해 보시면 262명과 그리고 659명이었습니다. 우리 이거 250명과 650명으로 보면 약 몇 명이에요? 900명을 조금 넘어가는 숫자가 되겠죠? 900명에 해당하는 숫자에다가 1.3을 곱해 보는 거죠. 우리 900명에다가 1.3을 곱해 보시면 1에 해당하는 값이 1.3이면은요, 10%가 90명이잖아요. 그러면 1.3이라는 거는 1%인데 1%라고 해봤자 9명 아닙니까? 그리고 0.3% 붙어봤자요. 어때요? 2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12명에서 11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국내 대학 교수로, 국외 대학 교수로 취업을 희망한 사람 수가 몇 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앞에 표를 보시면 27명이라는 걸 확인하셨을 겁니다. 27명의 숫자는 12명의 숫자보다 2배 이상이라는 게 실제로 확인이 되네요. 마지막 거. 실제 국내 기업 연구원에서 취업한 사람 수는 실제 국내 기업 연구원, 국내 기업 연구원이라고 하면 세분화되어 있는 걸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전체를 보셔야 돼요. 9.2%. 9.2%라면 약 900명 중에 9.2%. 그럼 약 10%겠죠? 약 10%면 몇 명에 가깝습니까? 90명에 가깝네요. 국내 박사 졸업자가 국외 박사 졸업자보다 많다. 아, 뒤에 부분을 봤어야 됐군요. 국내하고 국외를 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13.4하고 7.6을 보라는 건데요. 262명과 지금 650명 정도 됐었나요? 650명 정도 되는 숫자에다가 13.4를 곱하고 650에 7.6을 곱했을 때 어느 쪽이 많을 것이냐. 단순히 비율만 봤을 때는 국내의 비율이 지금 국외의 비율이 거의 2배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262명에다가 13.4를 곱한 값이 클까요? 아니면 650명에다가 7.6을 곱한 값이 클까요? 얘가요, 이 값의 2배가 되질 않아요. 근데 이 값은 이 값의 2배가 됩니다. 그럼 어느 쪽이 클까요? 그렇죠. 이쪽이 크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 값은 이 값의 2배 이상이 되지 않아요. 근데 나머지는 나머지 변수의 2배 이상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이런 문자죠. x라는 문자가 있습니다. 근데 x가 이쪽이 2배예요. 여기 y라는 문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y라는 문자는 이 y의 3배예요. 그럼 누가 더 큽니까? 당연히 이쪽이 크겠죠. x값이 2배가 커졌지만 다른 변수 y라는 값이 3배가 커졌기 때문에 이 값이 더 커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유추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학습 정리 해볼게요. 첫 번째, 직업인들에게는 업무를 수행할 때 어떠한 기준에 맞춰서 통계 방법을 활용할 것인지를 심도 있게 고민이 되겠습니다. 그 고민을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통계는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통계를 정확하게 보고 판단하고 표현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계가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논리적으로 타당한 결론을 도출해내는 그것이 통계의 기능이고요. 그만큼 그렇게 어렵고 중요하다는 거겠죠. 직접적인 사실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통계라는 게 너무 방대한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부정과 부정을 거듭을 하면서 검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진실을 이끌어내 주셔야지만이 될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들의 몫이고 능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강좌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연결해서 세 번째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